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원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술판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 클럽 월드컵이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원투펀치와 풋볼 페나틱에서도 클럽 월드컵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정원 인사이트는 전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또 감독이 바뀌고 가장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저 역시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 사비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안첼로티에서 사비 알론소로 바뀌면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시스템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지난 이제 시즌들이 좀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이번 시즌 가장 원했던 건 그리고 원하고 있는 건 우리도 시스템 있는 축구를 그리고 전술적으로 좀 구현이 많이 되는 이러한 축구를 좀 보고 싶다. 또 여기서 나오는 재미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에 부임하면서 팀을 전체적으로 좀 바꿔놓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콘텐츠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3백을 쓸지 그리고 4백을 쓸지에 대한 것들도 클럽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아리알과의 경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었고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어떻게 축구를 할 것인지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조금 손꼽히는 전술적 특징을 제 나름대로 뽑아봤고 전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는지 그리고 유벤투스를 상대로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비 알론소 감독은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 시에는 3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는 4백이 아니라 3백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그 클럽 월드컵의 포메이션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빌드업 시에는 3명의 센터백 라인이 구축이 되고 오른쪽에 리디거 그리고 왼쪽에 디나이센 그리고 가운데 추아메니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추아메니가 사실 뭐 지난 시즌에도 센터백을 봤던 거는 레알 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이제 센터백 땜빵을 봤던 팀 선수인데 확실히 이 선수를 이제 3백의 일환으로 특히나 스위퍼 위치에 쓰면서 전체적인 빌드업에 있어서의 기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리디거와 디나이센을 위치를 하면서 디나이센 선수의 잠재력에 대해서 종원 인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대단한 선수가 될 자질이 있고 센터백의 특히나 현대적인 트렌드의 센터백의 자질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실력을 아주 뽐내고 있는 클럽 월드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중원에는 발베르데와 아르다 길러 선수가 이쪽에 허리 라인에 배치가 되는데 아르다 길러 선수는 사실 2선 그리고 뭐 1선과 2선 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 뭐 최전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왼쪽 윙어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약간 낮은 위치에서 뛰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8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2명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발베르데, 뭐 아르다 길러 이렇게 위치가 되죠. 참고로 저희는 등번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허리라인에 3-2 빌드업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오른쪽에는 역시 이번 시즌 합류를 하게 된 아놀드가 위치를 하고 왼쪽 윙백에는 현재 프란 가르시아 선수가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벨링엄, 비니시우스 그리고 최전방에는 곤살로 가르시아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자, 전체적인 대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좀 눈여겨보였던 것은 후방 빌드업 시에 중원에 있는 추아메니 선수, 그러니까 센터백 라인의 가운데 있는 스위퍼의 추아메니 선수의 라인에서 여기서 추아메니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의 전진 경로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양쪽 스토퍼에게 1차적으로 볼을 전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직선적인 패턴의 패스 연결이 가장 많아요. 여기서 추아메니가 간혹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라인을 만들어 줄 때도 있어요. 특히나 후반전 유벤투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흐름 혹은 뭐 경기가 조금 답답하게 흘러갈 때는 추아메니가 높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후방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후랑 그레시아 아놀드가 올라오면 한 명에 대한 2명이 수적 우위, 센터백 2명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오히려 디나이센이 약간 전진한 상태에서 리디거와 아놀드 사이에 간격을 좀 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놀드가 일명 후방에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후방에서 볼을 잡고 반대편 크로스나 반대 전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이쪽에다가 만들어주면서 확실히 이 간격은 조금 벌려주고요. 이렇게 되면 디나이센은 상대 수비에 대한 전진 드리블, 거기에 대한 노마크는
다른 미드필더 자원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추아메니 선수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알론소 감독이 의도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전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추아메니가 안쪽으로 볼을 배급할 때마다 유벤투스의 수비진들 이날 3백을 사용했거든요. 3백에 뭐 3-4-3 형태의 구축을 했지만 3-4-3에서 일디즈라든지 콘세이상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치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비할 때는 조금 더 중앙 집약적인 수비 형태가 나옵니다. 3백의 기본 특성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원은 꽤 단단한 조직으로 구축이 되고 사이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리턴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알론소 감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알론소 감독이 보여줬던 건 3백의 약점을 다시 한 번 더 공략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중앙 쪽으로 선수들이 모이다 보면은 아놀드의 앞 공간이 비게 되고 프란 가르시아의 앞 공간 혹은 양쪽 윙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벤투스의 뒤쪽 공간들 백라인의 공간 이 공간과 이 공간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빕니다. 특히나 미드필더 로카텔리와 튀람이 안쪽으로 좁혀 있다 보니까 이 사이 공간이 비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옵션을 만들어 나기 해요. 이 장면에서 특히나 또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 비대칭이 좀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상대가 4백을 썼을 때 지난 예선들을 보면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상대의 백라인에 있는 센터백들의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격을 벌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벨링엄이 안쪽으로 좁히던지 발베르데가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측면 공격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아르다 길러가 살짝 벌렸다가 좁히면서 여기서의 패스 경로를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서 벌어져 있는 백라인의 센터백 사이 공간을 비니시우스가 침투하는 경우가 지난 잘츠부르크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봤던 건 뭐냐면 이 두 센터백에 대한 어떤 신경과 집중을 계속해서 비니시우스가 와이드하게 백라인의 어떤 터치라인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풀백도 센터백도 비니시우스라는 선수의 기량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계속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중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고려를 또 했을 거고 물론 토도로 감독은 3백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3백을 고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이쪽 사이와 이쪽 사이를 자유분방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 공간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건 센터백 한 명이 리커버리를 할 수 있고 그 자리는 나머지 선수가 또 리커버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프란 가르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조금 외로운 경향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벨링엄 선수나 발베르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는 벨링엄이 안으로 좁히면 발베르데가 순간적인 오버래핑을 가져가면서 실제적인 박스투박스의 측면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옵션으로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벨링엄이 사이드로 뛰게 되거나 터치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게 되면 아놀드가 후방에서 수적인 우위 상황을 만들어주는 2대1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약간 무게중심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 되돌아본다면 후방 자체의 밸런스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왼쪽엔 프란 가르시아 그리고 디나이센이 공격 지원을 하는 역할이었고 오른쪽은 리디거가 공격 지원을 하고 아놀드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놀드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리디거는 후방에서 약간 수비적인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고 스탠스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프란 가르시아의 공격 지원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오히려 디나이센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서 약간 후방 자체부터 비대칭의 운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른쪽과 왼쪽 공격도 비대칭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알론소의 축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사실 선취골 장면도 역시 아놀드의 얼리 크로스에 의한 곤살로 가르시아의 헤딩 득점을 통해서 득점이 만들어졌죠. 아놀드의 옵션은 다양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3백을 통해서 라리가에서 내려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내려앉을 가능성이 좀 큰데 아놀드의 오른발 측면 크로스, 오른발 얼리 크로스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곤살로 가르시아 선수가 이날 헤딩 득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알론소 감독도 계속 원하고 있는 건 음바페가 아닌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피지컬을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옵션도 계속해서 좀 찾길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썼던 레버쿠젠에 썼던 스트라이커들은 보니페이스 아니면 쉬크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경합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의 옵션이 아무래도 알론소 감독의 플랜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곤살로 가르시아 선수의 활약도 좋지만 다른 대체자가 있다면 또 그 부분도 거론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유연적으로 선수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비니시우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윙포워드 역할은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짜 9번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폴스9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제로톱의 폴스9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가짜 스트라이커 혹은 가짜 공격수처럼 윙포워드인 이제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센터백의 신경을 건드려줄 수 있는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는 좀 계속 특이하다고 생각이 됐던 게 이 선수들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수와 선수 간격 사이로 조절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르다 길러와 발베르다가 볼을 잡을 때도 그런 특징이 나오는데요. 후방에서 추아메니가 볼을 주고 발베르데와 아르다 길러는 순간적으로 간격을 벌립니다. 벌리면서 이 중원의 공간을 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아니가 압박을 할 때는 여기 서 있지만 결국에 일디즈와 콘세이상도 내려앉아서 압박을 할 때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 패스 간격을 만들고 여기서 리디거라든지 아니면 아놀드까지 볼이 전개되는데 사자 패스까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하프 공간,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 라인의 공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잡게 되면은 벨링엄 그리고 곤살로가 특유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이하다는 거는 선수들의 간격을 종횡으로 아주 다양하게 상대 수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동료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준다는 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날 경기는 알론소 감독이 상대가 유벤투스이고 유벤투스에 물론 다양한 공격의 장점들이 있지만 무아니와 콘세이상과 일디즈는 사실은 조금 더 공간과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저희가 흔히 말해서 역습 상황에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인 거죠. 뒷공간에 대한 공략 역습이 나올 때는 유벤투스의 선수들도 날카로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 감독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파악을 좀 하고 왔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알론소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가장 눈에 띄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콘텐츠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추아메니의 1차적인 선택지는 사이패스 공간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추아메니부터 볼이 시작돼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이 라인, 추아메니와 발베르데 그리고 아르다 길러, 곤살로까지 연결되는 이쪽 패스 경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디나이센이 패스를 할 때는 또 이쪽 라인으로 패스가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잘랐을 때는 경기장이 중간과 위, 아래, 리디거는 리디거와 아놀드 라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직선적인 패스 형태,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공격성을 띠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직선적인 패스 형태의 1차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선수들의 간격 사이에서의 짧은 패스와 긴 패스가 혼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클럽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후방에서도 밸런스가 그래요. 후방에서도 이 세 선수가 같이 움직여주는 밸런스 속에서 이렇게 3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속에서도 이 세 여기 안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 역시도 같이 간격이 조절이 되는 형국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후방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해주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횡을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하는 패스 네트워크가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상대하는 수비진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기조가 흔들릴 때가 많고 완벽하게 내려앉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강한 압박을 가져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큰 주제는 추아메니의 1차적인 선택지 속에서 나왔던 공격 전개들, 그리고
이 세 선수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앞선 선수들이 위치가 직선과 터치라인 쪽에서 연관이 되거나 뒤쪽에 어느 공간을 활용했는지, 포켓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왔던 제3자 연결, 거기서 한 명이 부족하다면 4자 연결까지 만들어지면서 알론소 감독이 계속해서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을 만들어 나가는 의도가 돋보이고요. 거기서 비니시우스가 했던 역할은 가짜 공격수처럼 조금 더 센터백의 시야 속에 들어가면서 이 센터백의 간격을 벌리려고 했던 것. 이 센터백에 대한 마크는 곤살로가 가져가면서 센터백을 계속 벌리려고 했던 것. 이게 이제 공격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여졌고, 기존에 이제 비르츠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도 있는 주드 벨링엄의 역할은 뭐 이 선수의 개인 기량을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측면에서의 찬스 메이킹을 만들어내는 것과 박스 안에서 헤딩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 가담과 경기 영향력까지 만들어주게 되면서 비르츠 선수가 보여줬던 뾰족함과 폭발력과는 조금 다른 색깔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비르츠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네임, 주드 벨링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 7시에 풋볼 페나틱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전술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원의 인사이트는 사비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전체적인 방향을, 시선을 좌우 상하로 좀 내려다보면서 경기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정원 인사이트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